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과 임대업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저의 기막힌 결혼 생활 때문입니다. 겨우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이었기에 돌싱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1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다시 혼자가 됐네요. 늦은 나이에도 노처녀 생활을 청산하여 행복해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런 꿈도 행복도 모두 신기루가 됐네요. 지금 와서는 후회와 원망만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그 일로 계속 힘들어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도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게 운영도 하고 건물도 한 채 가지고 있고 돈 걱정 없이 여유가 있지만 어릴 적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급식을 먹고 교복 살 돈도 없어서 남이 입던 사이즈도 맞지 않는 중고 교복을 얻어 입고 다녔었죠. 날 때부터 가난했던 탓에 저는 돈 때문에 서러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겨우 사탕 하나 값 때문에 또래 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가난한 집 아이라는 이유로 어른들에게 의심을 사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도 있었죠. 그렇게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서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저는 꼭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제 꿈은 늘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공부는 못했지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성적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돈 계산에는 밝았던 저는 돈 앞에서는 막히는 법이 없었어요. 뭘 봐도 돈으로만 보이고 돈 벌 궁리만 하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을 모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상고를 나와 이른 취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월급의 90%를 적금을 할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때는 기숙사 생활하던 시절이라 나만 견딘다면 돈 한 푼 안 쓰고 살 수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주는 밥 먹고 회사에서 지내면서 다른 군것질 안 하고 옷 안 사 입었더니 따로 드는 돈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달 써야 하는 생필품들은 있었지만 그것도 늘 아끼고 아껴가면서 돈을 모아갔어요. 그렇게 월급의 거의 전부를 모으다 보니 저는 몇 년 사이에 큰 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돈이 돈을 모은다는 게 맞는지 시드머니를 만들고서야 저는 본격적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었어요.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돈을 점점 불려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없이 살던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는데도 저는 늘 뭔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아직 이걸로는 부족하다 싶은지 저는 버는 돈을 쓰지도 않고 열심히 모으고만 있었습니다. 30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옷 한 벌이 없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옷은 1년에 한 번 살까 말까 하고 그마저도 주변에서 나눠주는 옷을 받아 입곤 했었죠. 먹는 것도 크게 식탐이 있지 않고 김치만 두고도 잘 먹는 성격이라 식비도 크게 나갈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너무 악착같이만 살아서 그런 건지 저는 나이를 먹도록 결혼도 못하고 혼자였습니다. 물론 연애는 몇 번 해봤지만 그때마다 늘 결과가 좋지 않았네요. 남자들은 전부 저보다는 제 돈을 좋아했고 제가 돈이 좀 있다는 이유로 저한테 바라는 게 참 많았어요. 차 바꿔달라, 시계 사달라, 나한테 쓰는 돈도 아까워하는 제게 너무 뻔뻔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결국 나를 이용만 하려는 남자들에게 시달리며 상처를 받았던 저는 그 후로 연애를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남자 잘 만나서 결혼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돈을 벗삼으며 돈만 믿고 살아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누구도 믿지 못하고 혼자 악착같이 살았던 저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희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제 앞으로 건물까지 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그 사이 30 후반의 노처녀가 되어 있었어요. 저처럼 싱글로 살겠다던 친구들마저 하나 둘씩 늦은 결혼을 해버리고 결국 남은 건 저 하나였네요.
다들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사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지만 저는 많은 욕심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한테는 결혼의 행복보다는 돈이 주는 행복이면 그만이라 생각하며 결혼 생각은 아주 접어버렸죠. 혼자 지내서 그런지 노처녀 히스테리 부린다는 소리만 듣고 삶의 낙이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었지만 저는 사람마다 분수에 맞는 삶이 있는 거라 생각하며 겸손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사고가 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호에 맞춰 정지선에 멈춰선 제 차를 뒤에서 박았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다른 차도 없어서 무서웠는데 하필이면 사고를 낸 상대 차량 운전자가 우락부락한 남자였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일행들까지 전부 떡대가 있는 게 불량배들 같더라고요. 아줌마,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면서 차를 끌고 다녀? 갑자기 멈춰 세워서 우리가 박았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크게 다쳤다며 제게 치료비를 명목으로 협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유동인구도 없고 늦은 시간이라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휴대폰까지 뺏기는 바람에 저는 꼼짝없이 그 사람들에게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저를 구해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고가 났으면 보험사를 부르면 되는 거지 왜 엄한 사람을 협박합니까? 그리고 안전거리 유지 못한 그쪽 책임인 걸 왜 이 여성분에게 떠넘겨요? 다쳤어도 이분이 더 다쳤을 것 같은데 혹시 당신들 자해공갈단 아니야? 지금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날 제가 무슨 일을 당했을지 처음 보는 그 남자 덕분에 불량배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사람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꼭 살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해라뇨. 저도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닌데요. 그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게 당연한 거죠. 저는 괜찮으니까 얼른 들어가 보세요. 아니에요. 제가 꼭 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제 연락처 드릴 테니까 내일 꼭 연락 부탁드릴게요. 꼭이요. 살해는 필요 없다며 마다하는 남자였지만 꼭 보답을 하고 싶었던 저는 그 남자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연이 되어 저희는 그 후로 연인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됐죠. 사실 처음부터 그 사람과 제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도와주신 분께 당연히 호감은 있었지만 못해도 저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이는 얼굴에 아예 그런 쪽으로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나이를 알고 나니 그 사람이 저와 동갑이라고 하는 거였죠. 같이 있으면 제가 누나인 것 같은데도 나와 동년배라고 하니 앳된 얼굴이 정말 동안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생인 줄 알고 아예 남자로서 생각이 없던 저도 그제서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후 제가 좋다며 먼저 고백을 해온 탓에 저도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됐네요. 남자친구는 모든 게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한다는 그 남자는 재력도 있었고 재력만큼이나 여유 넘치며 매너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제가 만났던 남자들과 달리 제게 무척이나 잘해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비싼 선물까지 저는 처음으로 대우를 받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진심처럼 느껴졌고 저 역시도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생각해 볼 정도로 마음이 깊어졌던 그때 남자친구가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실 나 자기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 나 사실 자기랑 동갑 아니야. 나 자기보다 6살 어려. 뭐? 연하였다고? 근데 왜 나이를 속였어? 내가 어리다는 걸 알면 자기가 나를 안 만나줄까봐 그랬지. 미국에서야 이 정도 나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국은 좀 보수적인 면들이 있잖아. 그래서 나이로 나를 판단하기 전에 내 진심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 나한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정말로 자기를 많이 사랑하고 있어. 동안인 얼굴이 신기하다 싶으면서도 그동안 어른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준 탓에 연하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어리다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그것도 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에 저는 그 사람을 나무랄 수 없었어요. 게다가 그런 나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저를 사랑한다는 말에 결국 저도 완전히 그 사람을 믿게 됐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미국에 계시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까지 무사히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한강이 보이는 남편 명의의 고급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됐죠. 저희들은 커다란 웨딩 사진이 걸린 신혼집에서 행복한 신혼을 즐기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을 보며 일어난다는 게 참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나도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비싼 집에 사는 기분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졸부처럼 돈을 모으면서도 빈티나게 살았다면 남편은 날 때부터 여유로운 집안에서 한 번도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사람 같았어요. 연애 때도 씀씀이가 호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가난한 시절이 몸에 배어 늘 저렴한 것만 찾는 저와 달리 남편은 먹는 것, 입는 것 전부 좋은 것들로만 누리고 싶어 했고 저한테도 그러기를 권했거든요. 이게 뭐야? 이런 브랜드는 처음 보네? 어디서 샀어? 어디서 사긴 그냥 마트에서 샀지. 세일하는 거 제일 싼 거로 산 거야. 그럼 자기는 여태껏 이런 거 먹었어?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돈을 아껴?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건 뭐든 좋아야 해. 나는 먹는 브랜드가 따로 있거든. 그건 맛도 영양도 훨씬 좋아. 이런 마트표 음식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당신도 여유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궁색해? 내가 궁색해? 그런가? 그냥 나는 싼 것만 사다 버릇하니까 아무래도 못 살던 시절 버릇이 남아있나 봐. 이제는 그러지 마. 당신은 귀한 사람이야. 앞으로는 나랑 같이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누리자. 제게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며 가진 만큼 누리자고 말하는 남편의 말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들리면서도 그 말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여태 악착같이 돈 벌어서 모으면서 이 정도 여유를 가졌는데도 그동안 저는 제게 늘 인색했거든요. 저한테 누리면서 살으라는 말을 해준 사람도 딱히 없었죠. 부모님께도 집을 사드렸지만 저희 부모님도 여전히 비닐봉지 한 장까지 아끼면서 사시고 저도 명품은커녕 세일을 하지 않으면 음식도 사 먹지 않을 정도로 짠순이처럼 살았으니까요. 그랬으니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제가 이 정도로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거겠지만 여유를 가진 뒤에도 저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런 제가 남편과 지내면서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먹는 것도 전부 유기농의 백화점 과일들을 사 먹게 됐고 샴푸도 제일 싼 게 아닌 향이 좋고 고급지고 비싼 것도 써보고 남편을 따라가려니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우리는 좋은 것을 누려야 한다는 남편의 말이 참 와닿았어요. 그래, 나도 이제는 행복해질 때가 됐다 생각하며 앞으로는 남편과의 행복만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 맞추기에는 제가 너무 모자란 사람이었던 모양인지 늘 고마워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제게 점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신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응? 뭐가? 아니, 화장실에 머리카락들이 너무 많잖아. 샤워하고 나오면 제대로 치워야지. 머리카락이라니? 나 아까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 남의 집 머리카락이야? 아니면 우리 몰래 손님이라도 왔었어? 아니, 나는 분명 잘 치우고 나온 것 같은데. 미안해. 내가 못 봤나 봐. 당신 설마 벌써 눈이 침침해? 이게 안 보인다고? 그런가? 나 정말 눈이 안 좋은가? 하긴 자기도 나이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말고 병원 한번 가봐. 그럴게. 아무튼 미안해, 여보. 저도 나름 깔끔한 성격인데다가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들인 버릇이 있기에 깨끗하게 잘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같이 살기 시작하니 제가 몰랐던 실수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채 구멍에 가득 찬 머리카락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작은 얼룩이나 빨래 실수들이었습니다. 청소를 꼼꼼히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남편이 확인해보면 여기저기 먼지들이나 얼룩이 잔뜩 있었고 제가 잘 빨았다고 생각한 빨래들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들이 묻어 있곤 했어요. 그것도 전부 제가 아닌 남편이 발견한 것들이었죠. 저도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한참 나이가 많다고 해도 그래봤자 이제 겨우 40인데 설마 벌써 깜빡깜빡하고 실수를 하려나 싶어서요. 결혼 전까지 혼자 살 때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당황스러웠던 탓에 저도 처음에는 혹시 남편이 나를 놀리려고 장난을 치나 싶은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매번 남편이 제 실수들을 찾아냈고 그때마다 저를 한심하듯 바라보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주눅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정말 남편이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워낙 깔끔하고 멋부리는 성격이라 옷 같은 건 특히나 아끼는데 평소에는 제가 빨래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늘 당부를 하곤 했었거든요. 내 셔츠들은 무조건 세탁소에 맡겨줘. 괜히 당신이 손빨래 하지 말고. 나 옷 정말 아끼는 거 알지? 부탁 좀 할게. 그날도 저는 분명 남편의 부탁대로 세탁소에 맡겼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남편이 아끼던 셔츠 한 장이 세탁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실크 제품이라 물로 빨면 우그러들고 난리가 나는데 걸레들과 함께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온 셔츠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분명 세탁소에 맡길 때까지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 저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너무 놀랐어요.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내가 넣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세탁기 안에서 나오는지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집에는 저밖에 없었고 설령 남편이 같이 있었다고 한들 남편이 자기 옷을 자기 손으로 망칠 이유는 없겠죠. 결국 범인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이런 실수를 했다니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남편이 알게 되면 남편에게 듣게 될 원망이 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그 일을 숨기고 싶었지만 제가 숨기거나 똑같은 옷을 사놓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퇴근하자마자 그 옷부터 찾는 남편이 제가 구석에 숨겨둔 셔츠를 발견했거든요. 이게 뭐야? 당신 설마 이 옷 물빨래 했어? 아니 나는 분명히 세탁소에 보냈던 것 같은데 그게 세탁기 안에 들어있더라고.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 사줄게. 응? 대체 뭐가 문제야? 당신 정말 왜 이래?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거 하나 지켜주기가 어려워? 내가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했잖아. 그래. 그래서 나도 분명히 세탁소에 맡겼다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게 세탁기 안에 있지 뭐야. 뭐야? 그럼 뭐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일부러 이런 짓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럼 당신이 한 짓이 맞잖아. 여보, 왜 부정해?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어른 아니야? 나도 핑계를 대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당신이 생각해봐도 그렇잖아.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 실수를 왜 하겠어? 그거야 사람이 하는 일이니 모르는 거지. 빨래하다가 잠깐 다른 생각했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하는 게 사람이잖아. 그런가? 아무튼 미안해. 옷은 내가 새로 사줄게. 내가 지금 겨우 이깟 옷 하나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나는 당신한테 실망한 거야. 지금도 봐봐. 그냥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얘기하면 끝날 텐데
끝까지 인정 못하겠다는 것처럼 아무튼 미안하다고 그러잖아. 옷이야, 다시 사면 되는 건데 나는 당신 태도가 좀 그렇다. 가끔 보면 당신은 나보다 연상이 아니라 연하 같아. 어릴 적에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가. 나도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지금이라도 다시 배워야 할 게 많은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당신을 도와줘야지 안 되겠네. 남편은 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한다며 제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제가 연상이라 어른스럽고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많아 반했던 건데 결혼을 하고 나니 자기가 10살짜리 애를 데리고 사는 것 같다며 한숨을 푹푹 내쉬곤 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험한 쌍욕을 듣는 것보다 남편의 한숨을 듣는 게 더 괴로웠어요. 욕이야 기분 나쁘고 말지만 남편이 저를 보며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 한숨을 쉴 때면 어린 남편에게 혼나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자존감이 점점 깎여갔습니다. 그래도 저를 이해해 보겠다며 저를 달래주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나 같아도 내 옷을 망가뜨리고 계속 실수만 하면 속상하고 화날 것 같은데 그런 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주는 게 다행이었죠. 저 스스로도 혹시나 젊은 치매인가 건망증인가 싶은 생각에 따로 검사를 받아보기까지 했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다행히 다른 부분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죠. 그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제게는 다행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외부적인 요인으로 내가 실수를 하는 거라면 고칠 수 있겠지만 정말 내 실수로 벌어진 일들이라는 건 답이 없다 싶었거든요. 저도 자꾸만 저를 탓하며 스스로 주눅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 실수를 지적할 때마다 미안해서 죽을 것 같았고 꼼꼼하게 하지 못한 저를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몇 번이나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뒤돌아서면 실수투성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남편 눈에만 보이는 저의 잘잘못들에 저는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남편은 제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관리하기 시작했고 저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남편의 눈치를 보며 일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나 이거 살까 말까? 이게 뭔데? 화장품? 왜? 필요한 거야? 아, 응. 선크림 쓰던 게 다 떨어져서. 선크림은 꼭 발라야지. 근데 자기 쓰는 거 좋은 거 맞아? 저번에 보니까 비싸기만 하고 영 별로인 것 같던데. 내가 추천해 주는 걸로 사. 그럴까? 그래, 그래야겠다. 당신이 뭐든 나보다 잘 고르니까. 고마워. 아이, 고맙긴 뭘. 뭐 남편으로서 와이프한테 관심 가지는 게 당연한 거지. 화장품이나 생필품 하나 고르는 것부터 외출을 할 때 입을 옷까지 저는 전부 남편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도 제 스스로를 믿지 못해 남편에게 조언을 얻곤 했어요. 그렇게 어느새 제 삶의 모든 부분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 결정을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상한 줄도 모르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제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가깝지 않은 남들이야 조금 변했네 하고 말 정도였지만 저와 가장 가깝고 거의 유일한 단짝 친구라고 할 수 있던 지윤이는 그런 저의 변화를 결코 달가워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던 지윤이는 결혼 이후 달라진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란아, 우리 전에 투자했던 거 많이 오른 거 봤니? 그래서 나 이번에 차 바꾸기로 했잖아. 그때 네 말 듣고 안 넣었으면 후회할 뻔했어. 진짜 고맙다, 영란아. 뭐? 그게 올랐어? 넌 몰랐어? 수익 확인 안 해봤어? 얼른 해봐. 사실 나 그거 진작에 뺐어. 남편이 그거 별로라고 수익이 안 날 것 같다 그래서. 뭐? 네가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한 거라고 나보고도 넣으라 그러더니 네가 빼면 어떡해? 아니,
남편이 별로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저점일 때 빼서 손해만 봤지. 너도 혹시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빼버려. 우리 남편 말 들어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 뭐가 별로라는 거야? 여기 우리 투자할 때만 해도 아무도 모르다가 지금은 우량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런 게 별로면 투자할 때가 있긴 하니? 네 남편이 주식을 좀 알기나 해? 우리 남편이야 뭐든 잘 알지. 얼마나 똑똑한데.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가 봐. 뭘 물어봐도 막힘이 없고 뭐든지 잘 알아. 그래서 나는 앞으로 투자든 뭐든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거든. 뭐? 너 설마 네 일 관련해서도 남편한테 물어보고 하는 건 아니지? 당연히 그렇게 하지. 부부끼리 중요한 일 상의하는 게 뭐 이상해? 영란이 너 결혼하더니 많이 변한 거 알아? 그럼 당연히 변했겠지. 사람들이 나 되게 유해졌다고 그러더라. 내가 확실히 그전에는 노처녀 히스테리가 있긴 했었나 봐. 너 지금 내가 칭찬하는 건 줄 아니? 너 변했다는 게 이상하다는 소리야. 옛날에는 주체적으로 똑부러지게 잘 살던 애가 갑자기 왜 남편 꼭두각시가 됐어? 뭐? 꼭두각시라니. 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럼 아니야? 옷 입는 것도 남편이 골라준 대로 입는다 그러고 우리 약속 잡는 날짜도 남편한테 물어본다 그러더니 그런 건 다 그렇다 쳐도 주식 투자에 일 얘기까지 남편한테 허락받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남편이 도움을 주니까 도움을 받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너도 결혼했을 때 남편한테 물어보고 안 했어? 그때는 만나는 약속 한번 잡는 것도 시댁에 일 있다, 남편이 일 있다 하면서 네 마음대로 스케줄 맞추는 것도 힘들더니 이제 와서 나더러 꼭두각시라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네 남편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해. 사업한다는 남자가 세금 신고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딱히 사업 수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시부모님도 결혼식 날 한 번 본 게 전부인데 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나 같으면 남편 뒷조사라도 한번 해볼 것 같아. 야, 차지은, 너 정말 말 심하게 한다? 너 혹시 나 질투하는 거니? 뭐? 무슨 질투를 해? 나는 네가 걱정돼서 말하는 거 아니야. 걱정된다고 남의 남편을 사기꾼으로 의심하니? 솔직히 말해봐. 너는 이혼녀 돼서 고생하는데 나는 연하 남편 만나서 행복한 꼴 보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고? 얘는 사람이 걱정해서 말을 해주는데 꼬아서 듣네? 나 네 남편 부럽지도 않고 나는 혼자 사는 지금 충분히 만족해. 그럼 네 인생이나 신경 쓰고 살면 되지 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는 변한 내 모습이 좋아. 너는 네가 지금 좋아? 내가 보기에는 어린 남자한테 휘둘리는 것 같은데. 뭐라고? 이게 보자 하니까 진짜 막말하네? 야,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해. 왜 괜히 잘 살고 있는 신혼부부를 괜히 이간질하려고 그래? 네가 걱정 안 해줘도 우리 남편 사업도 잘하고 잘 살아. 너는 한강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아봤니? 나이 어리다고 돈 좀 있으면 안 돼? 세금 계산이야 세무사가 해주는데 좀 모를 수도 있지. 오히려 뭘 모르는 건 너지. 너야말로 나쁜 시댁의 망나니 남편한테 시달리다가 이혼당하니까 다른 남자들도 다 그런 것 같니? 나야말로 네가 친구가 걱정해서 해주는 말에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그래, 우리는 당분간 안 보는 게 좋겠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동안 자매보다 의지하며 동고동락했던 친구와 그렇게 크게 싸우게 됐습니다. 벌써 2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싸운 적은 없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안타까움이나 미안함보다는 서운함과 화가 컸습니다. 친구가 제가 부러워서 괜한 꼬투리를 잡는다고 생각했고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것도 그럴만한 게 제가 노처녀로 지낼 때는 결혼해서 행복해 보이던 지훈이를 무척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연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지훈이는 이혼으로 힘들어했기에 저는 지훈이가 저를 질투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뿐인 친구와 척을 지면서도 남편을 두둔하고 감쌀 만큼 당시에는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우정을 지키려 노력했겠지만
그때는 안 보고 살아도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지훈이가 없으면 나는 세상에 혼자일 거라는 생각에 친구의 존재가 누구보다 소중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있으니 저도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랬었겠죠. 그만큼 남편을 의지하던 저는 어느새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뿐인 친구와도 보지 않고 지낸 지 몇 달이 지났고 어느새 저희의 결혼 생활도 1년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얼마 뒤면 결혼 기념일을 보낼 생각에 저는 행복에 겨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날아왔어요. 보통 날아오는 우편물들은 고지서나 광고 우편들이 전부일 텐데 그 편지는 흰 봉투에 발신인도 없이 저희 집 주소와 제 이름으로 된 수취인만 달랑 있더라고요. 우체국 낙인도 없기에 누가 어떻게 가져다 놨는지도 모를 일이었죠. 우선은 제 이름이 적혀 있으니 제게 온 편지가 맞다 생각하며 저는 그 편지를 열어보게 됐습니다. 편지가 궁금해서 열어봤지만 적힌 필체라도 보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심지어 그 편지는 전부 컴퓨터로 인쇄되어 있던 편지였어요. 분명 누가 제게 작성하고 보낸 편지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읽어내려간 저는 충격적인 편지 속의 내용에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의 발신인은 내 남편이 건실한 사업가도 아니고 유학파도 아니라며 돈 있는 연상들을 노려 결혼을 하고 그 여자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연상 킬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도 누가 저를 놀리려는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남편을 겪은 게 있는데 설마 남편이 편지 속 사기꾼이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 내용을 도저히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 남편의 얼굴이 나온 어느 지방대 졸업사진과 다른 결혼식에서 찍힌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혹시나 이게 전부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편지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가한 사람이 괜히 심심해서 보낸 편지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당황스러웠던 저는 그 편지 내용을 몇 번이나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피해자가 몇이나 된다며 저더러 빨리 도망치라는 편지 발신인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남편과 편지의 내용이 너무 다르다 보니 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을 속이려면 충분히 속일 수 있는 세상이기에 내 남편이 사기꾼일 수도 있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사기꾼일 수도 있는 일이었죠.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서도 익명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괜히 찝찝했고요. 하지만 이미 한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이상 의심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저도 자꾸만 남편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남편이 의심스러워진 저는 결국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지문으로 잠궈두던 남편이 자기 휴대폰을 만지는 걸 유독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술을 진탕 먹여 깊게 잠들게 할 생각이었어요. 취하면 늘상 자던 남편에게 선물 받았다며 비싼 양주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싼 술이라며 좋아하는 남편이 양주 한 병을 다 비우기를 기다렸죠. 이윽고 남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저는 남편의 지문으로 핸드폰을 열 수 있었습니다. 처음 휴대폰을 열었을 때는 생각보다 별게 없어서 나름 안도를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찾아봤던 게 사진이었거든요. 혹시 무슨 증거가 있나 싶어 사진첩을 뒤져봤지만 앨범에서는 이렇다 할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카톡도 뒤져봤지만 카톡에서도 다들 지인이나 저와의 대화들 뿐 이렇다 할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저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 남편의 카톡은 너무 깔끔해서 더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제서야 문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문자를 하나하나 뒤져본 저는
그중 깜짝 놀랄 만한 문자 내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게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 하나가 유독 내용이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넘어오는 중, 곧 시행해도 될 듯,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로 입원 요청, 시일은 다음 달 1일. 뭔가 작정하고 계획을 나누는 듯한 문자 내용에 저는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위로 문자는 죄다 지워져서 알 수 없었지만 다음 달 1일에 시행하자는 말에 저는 소름이 끼쳤죠. 며칠 뒤면 1일이 되는데 남편은 그날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랬던 걸까요? 그 중에서도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라는 말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던 저는 순간 그동안 저와 남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꾸 제가 실수를 했다며 지적하고 감시했던 것처럼 남편은 가끔씩 제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얘기하곤 했었어요. 제가 했던 말을 안 했다고 하고 제가 안 한 말을 했다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남편 말로는 제가 종종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했었죠. 그때는 제가 너무 실수가 많아서 남편이 오해를 했거나 제가 정말 실수를 했는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들이 혹시 남편이 의도했던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문자의 내용들로 미루어 남편이 나를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놀란 저는 그대로 그 집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한참 도망을 치고 나서야 제가 맨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미 늦은 새벽 시간이 됐고 급하게 나오느라 휴대폰 말고는 챙겨 나온 것도 없는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가볼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꼴로 경찰서로 찾아갔다가는 정말로 남편 말처럼 정신병 환자로 의심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뜻 도움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다름 아닌 지훈이었습니다. 싸우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친구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염치는 없었지만 지훈이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늦은 새벽이라 자고 있을까 했지만 신호가 몇 번 가지 않아서 지훈이는 제 전화를 받았어요. 지훈아, 혹시 나 지금 너희 집에 가도 될까? 나 지금 갈 곳이 없어. 무서워, 지훈아. 나 좀 도와줘. 너 지금 어디야? 택시비 내줄 테니까 지금 당장 택시 타고 우리 집으로 와. 고맙게도 지훈이는 저를 집으로 들여줬습니다. 제가 잠옷 차림에 맨발로 택시에서 내린 것을 본 지훈이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기에 이 시간에 이런 꼴로 있는 거야? 나 남편이 너무 무서워. 네 말이 맞았나 봐, 지훈아. 우리 남편 뭔가 이상해. 지훈이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먹고 겨우 진정이 된 저는 지훈이에게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날라온 발신인 불명의 편지 한 통과 제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보게 된 이상한 문자 내용들, 그리고 그동안 남편과 제 사이에 있었던 일들까지 빠짐없이 지훈이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 지금까지 그놈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뭐라고? 가스라이팅? 그러게 내가 좀 이상하다 그랬지? 배우자가 제일 우선되는 법적인 보호자인데 네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너 정신병원에 보내버릴 수 있는 거야. 너희 부모님한테는 네가 좀 아프다고 하면 그만인 거고. 너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너 정신병 있다고 해도 그 말 믿지 않겠니? 그래서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실수들로 너를 타박하고 너를 조종한 거야. 너 지금까지 네 남편한테 속은 거라고.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이 제 탓을 하고 한숨을 쉴 때마다 내가 실수한 탓이라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전부 남편이 의도한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여태 모르고 있었다가 지훈이의 말을 듣고서야 깨닫게 됐죠. 그리고 지훈이 말대로 내가 정말 정신병원에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럼 남편은 나 정신병원 보내놓고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랬던 걸까?
편지에는 남편이 연상 킬러라 그러더라고. 아마 너 정신병원에 보내놓고 네 재산 빼돌리려고 그랬겠지. 남편이니까 네 대신 서류 정리하기도 쉬울 거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랬던 거 아닐까? 그제서야 저는 지훈이가 제게 했던 얘기가 질투 때문에 내뱉은 악담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제 친구는 제가 정말 걱정돼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는 그런 친구의 속도 모르고 친구를 의심하고 질타하고 있었네요. 뒤늦게 후회가 들었던 저는 지훈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날 밤 하루 종일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기를 기다린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직접 경찰서까지 찾아가 그동안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전하며 남편을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편지의 내용처럼 정말로 전과자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고, 이놈 벌써 사기로 몇 년 살다 나왔네요. 중고나라 사기에 혼인빙자 사기에 보험 사기까지 벌였네요. 아주 악질이네. 그래도 큰일 겪기 전에 잘 찾아오셨네요.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인 거지. 이런 놈들은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나거든요. 한 번 문 타겟은 어떻게든 벗겨 먹으려고 했을 텐데 일찍 알게 되셔서 다행이에요. 그나마 피해를 입기 전에 알아차려서 천만다행이라는 경찰의 얘기에 저는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남편이 제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게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교통사고 역시 남편이 꾸민 일이구나 싶었죠. 물론 부정하는 남편에게서는 어떤 진실도 들을 수 없었지만 남겨진 저는 남편의 계획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제가 남편 명의인 줄 알고 좋아하던 한강뷰의 신혼집과 남편의 차와 사업체 모두 거짓이었더라고요. 제가 살던 빌라는 수백만 원짜리 월세였고 차는 리스에 남편이 한다는 사업 역시 남의 등쳐먹는 사기 사업체였어요. 구매 대행을 해준다는 식으로 짝퉁 명품들을 유통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남편에게 그동안 받았던 명품 선물들 역시 가짜라는 말이었겠죠. 그동안 제가 보았던 게 전부 가짜라는 생각에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그 사기꾼 놈이 대단하기까지 했죠. 제가 아니었더라면 남의 등쳐먹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저의 신고로 그놈의 다른 범죄들까지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그놈은 사기 전가의 불법 짝퉁 유통으로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감옥에 있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게 됐고 당연히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하마터면 제가 남편의 범죄에 가담해 공범이 될 뻔했지만 그놈이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다는 정황 덕분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말대로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정말 큰일 났겠다는 생각에 저는 10년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뒤면 결혼기념일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제가 그날 무슨 일을 겪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게 편지를 보낸 그 익명의 제보자가 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을 찾아서 살해를 하고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익명 편지의 주인이 다름 아닌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무사히 해결되고 편지의 주인을 찾기를 원하는 제게 지훈이가 사실을 고백해왔습니다. 영란아, 그 편지 사실 내가 보낸 거야. 나는 정말 네가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를 않았잖아. 생각해보면 나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나도 감정적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네가 화를 낼만 하겠더라고. 그래도 네 남편은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따로 뒷조사를 좀 해봤어. 그랬더니 그놈이 제 옷만 2번에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됐지. 당장 너한테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럼 또 네가 안 믿을까봐 익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 친구는 저 대신 남편의 뒷조사를 했고
그렇게 남편이 전과자의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고 저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익명을 빌려 편지를 넣어놓고 그날 하루 종일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더라고요. 직접 가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네가 내 말이면 안 믿을까봐 그랬어. 너무 고마워, 지훈아. 나 너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될 뻔했니? 그러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연하 남편에 호강을 한다고 내 주제 분에 넘치는 행복을 바랬어. 내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나 된 것처럼 나만 특별한 줄 알고 말이야.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봐.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뭘 잘못했니? 아마 나였어도 너처럼 당했을 거야. 처음부터 사기꾼이라고 티내고 오는 놈이 어딨어? 꾼들이 그러니까 꾼이지. 나도 처음 네가 연애한다고 했을 때는 의심도 못했는걸?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래도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나를 끝까지 도와줘서 정말로 고마워. 내가 무사한 건 전부 지훈이 네 덕분이야. 나 이 은혜 진짜 죽기 전까지 안 잊어버린다. 앞으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네 말 들을 거고 네가 하는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게. 그렇게 저와 지훈이는 그 후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지낼 수밖에 없게 됐어요. 비록 충격적인 일을 겪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제가 겨우 이런 일로 좌절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번 일로 저도 깨달은 게 있거든요. 하마터면 내가 벌어놓은 돈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엄한 놈에게 뜯길 뻔했는데 이제라도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써봐야겠다 싶었어요. 죽을 때 싸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자신에게 그동안 너무 인색했구나 싶더라고요. 나 스스로가 나를 아껴야 남들도 나를 존중한다는 생각을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를 사랑하며 살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부디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랄게요.